이건 제 소개를 뭐 드릴 필요는 없는데 간략하게 이제 그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었었고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핸들베이터는 한 2년 정도 됐고 사실 그 전에는 한 20년 정도는 계속 IT 쪽에서 이제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이나 이런 분석이나 이런 쪽을 뭐 컨설팅, 세일즈들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지금 핸드엘리베이터에 온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와서 보니까 사실은 이제 IT나 디지털 쪽에 혁신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게 뭐 요즘에 흔히 많이 나오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테크 기업들이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도대체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AI라든지 디지털 혁신을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AI라든지 이런 분석할 수 있는 인력들도 안에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실 지금 외부에서 뽑는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쉽지도 않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 저는 이제 지금 회사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하고 오퍼레이팅 모델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접근을 시작을 했는데요. 요거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그 정보 경영의 오은석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Computing in the Age of AI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 저희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 즉 고객한테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제 어떤 가치를 전달하느냐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하고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모델, 그러니까 즉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만들어낸 고객한테 주는 가치를 어떻게 잘 제공을 하느냐, 그거를 스케일러블하게 스코프를 가지고 계속 러닝을 해가면서 어떻게 이제 제공을 하느냐가 오퍼레이팅 모델인데 결국 이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모델 얼라이먼트가 회사 실적을 좌지우지하더라. 그럼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AI라든지 이런 디지털에 관련된 것들은 무엇이냐? 결국 디지털 기술, AI를 사용해서 제품의 밸류를 더 크게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전달하는 프로세스에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디지털 그리고 AI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오퍼레이션 모델이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엔트 파이낸셜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AI를 사용해서 이제 수많은 트랜잭션들을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고객들한테 딜리버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디지털 회사들은 디지털 기술로 결국은 기존과 다른 운영 모델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한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다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전통적 기업들, 한국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그 모델로 봤을 때.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사실 뭐 누구나 다 잘 아시는 제품이지만 결국은 엘리베이터의 가장 큰 인류사에 있어서의 이제 밸류는 결국 도시의 수직적인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왜냐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나온 지 이제 백 몇십 년 됐는데 그 전에도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마천루, 이제 고층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6층, 7층 정도가 이제 한계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엘리베이터의 밸류라는 것을 전달함에 있어서 과연 AI와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가 이제 제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크게 나눠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과 오퍼레이팅 모델 두 가지 형태를 봤을 때는 결국 엘리베이터라는 걸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저희가 저의 고객 경험은 되게 네,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타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 그게 답니다 사실은. 근데 그 과정에서 왜 엘리베이터는 빨리 안 오는 것일까? 왜 이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느린 것일까? 뭐 안전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엘리베이터 자체 모델 밸류가 될 거고요. 그 엘리베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지만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산업도 R&D부터 시작해서 그걸 영업하고 설계 제조하고 설치하고 서비스하는 이런 형태의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메가 프로세스들이 존재한다. 그럼 요 각각에 있어서 우리가 AI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개폐적인 거 한두 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의 가장 오랜 숙제하고 AI가 관련이 있는 거는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을 줄여라는 이제 과제입니다. 그 2010년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뉴욕 시내에서 1년 동안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시간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16.6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엘리베이터에 인제 그룹 관리, 군 관리라고 부르는데 여러 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올라감, 내림, 업 앤 다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엘리베이터가 가서 태워야 되느냐. 사실 요거는 저희가 지금처럼 머신러닝이라든지 AI가 이렇게 트렌디해지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예전에 교수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50 년대 60 년대부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제 수행이 되면서 통계적인 예측이나 퍼지 이론 등 같은 걸로 대기 시간을 줄이는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엘리베이터에 대한 리인포스먼트, 강화 학습 등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하는 작업들은 저희가 계속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사실 이런 AI적인 접근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연구들이 약해졌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되게 우습게도 저희가 최근에 보면 어떤 엘리베이터 가보시면 있는 거 아시겠지만 업 앤 다운을 누르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엘리베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7 층에 갈 거야. 8 층에 갈 거야.' 이걸 누름으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연구들이 사실은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 AI 자체로는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이런 교훈이 하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AI적인 접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제조 쪽에서도 많이 얘기 나오는 건데 결국 IoT라든지 클라우드 쪽을 사용해서 수집한 각종 설비나 센서들로부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고장이 언제 날지 예측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사실 대부분의 경우 엘리베이터의 고장은 주로 도어, 문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도어들에서 실제 센서들 데이터들, 위치, 속력, 토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가져와서 실제 만들어내 그 수집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인제 그 머신러닝 쪽을 사용해서 뭐 로지스틱 분류를 한 다음에 CNN이나 LSTM, RNN 같은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고장을 학습시키고 그 학습으로 인해서 어떤 센서들이 어떤 형태가 됐을 때 고장 날 확률이 높아지는지 요런 것들을 인제 AI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합니다. 그럼 인제 그런 이렇게 굉장히 밸류를 위한 코어적인 밸류를 위한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용화된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엘리베이터 경험을 향상하는 것들은 이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는 게 아니라 저희 앞면을 인식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항상 가는 층수를 호출한다든지 그다음에 자동 그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를 통한 영상을 인식해서 실제 지금 현재 점유율은 얼마인지 혹시 사람이 없이 반려동물만 혹시 탄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스마트 미러나 이런 작업들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조금 수행을 했던 건데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AI를 회사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부품들을 갖다가 엘리베이터 고장 났을 때 부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어떤 부품인지 자재 번호까지를 부품 번호까지를 알아내는 이제 POC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 부품들이 있는데 간단한 저희가 얘기하는 뭐 PCB라든지 기판 같은 거를 인식하는 거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3D 비전이라든지 저희가 AI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가지고 있는 레코니션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데이터만 저희가 사진만 찍어서 제공을 하면은 그거 자동으로 분류하는 작업들 그런 해 주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인데 간단한 2D는 그런 거로도 이미 가능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AI를 진행하실 때도 굳이 저희가 사람이 처음부터 데이터를 하고 알고리즘을 갖다 연구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의 경험을 갖다가 어 굉장히 좋게 만들어내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거를 밸류를 전달하기 위한 오퍼레이팅 마들에 있어서 각 레벨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번 이 자료를 통해서 결국 테크 기업이 아닌 일반 제조 회사들, 분석 인력들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AI를 해야 되느냐. 결국 회사의 코어 경쟁력, 뭐 예를 들자면 저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 군 관리나 뭐 그 고장 예측이 되겠는데 그런 코어 경쟁력을 위해서는 결국 AI 내부 영역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만이 알고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퍼레이팅 마들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는 커머더티한 기술을 통해서 외부 플랫폼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쉽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오퍼레이팅 모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해 가는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 분석가는 이제 소수의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COE 조직을 만들어서 내부 AI 영역을 강화하면서 외부 플랫폼들을 많이 쓰는 요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30분 정도 발표했는데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혹시 뭐 네, 질문이나 뭐 있으실까요? 질문들 하세요. 여기 채팅창에 올라와 있나 뭐가?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너무 발표가 좋았는데 질문들이 너무 없네. 역시 멋지십니다. 칭찬들은 되게 많은데 질문이 없네. 그럼 내가 좀 질문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AI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뭐 현대 엘리베이터에 오래 계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오셔가지고서 이런 업무를 맡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가장 빨리 잘 효과가 나고 있다라는 예를 드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교수님. 네, 그 AI 기술들이 아직은 생산성 자체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은 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회사에서는 ROI를 주로 따지는데 그런 그 넘버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개입을 피해야 되는 것 최소한들이 사실 AI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정작 회사에서는 AI를 통해서 제가 이제 상당수의 공수를 줄이는 것 작업들을 했는데 음, 그 최적화된 일들이 사실은 인력의 감축이나 기타 리소스의 것들을 이어져야지 사실은 회사로 봤을 때는 이제 숫자적인 아웃풋이 나오는데 잘 네. 아시다시피 한국 회사들에서는 그게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해서 사람들이 직원들이 편해지는 거 말고 좋은 게 뭐냐라는 크리티시즘이 계속 경영진으로부터 나오지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도를 갖다가 높이고 그 작업의 그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네요. 이게 인력 재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AI를 이용해서 베네핏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데서 제약이 있다. 그렇다면 혹시 그 고객들한테 고객 파트에서 이 예. 마케팅이 쉽다든가 아니면 매출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런 게 이게 좀 맞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교수님 네. 정확하게 보셨고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효과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고장 자체에 대한 예방 효과라든지 음, 그다음에 그 안에 CCTV나 이런 것들을 달아서 AI적으로 사람들을 뭐 인식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옵션들이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엘리베이터들에서 많이 들어가고 팔리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일단 신제품 같은 거에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래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사실 뭐 옛날 엘리베이터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네. 그런 엘리베이터들의 어떤 패키지 옵션을 넣어서 그거를 부착하면 당신들의 엘리베이터도 AI적으로 똑똑해지는 엘리베이터가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상품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뭐 실제로 현업에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학우들한테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그런 의미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가 이제 우리 회사에는 사실 현대 엘리베이터에 AI 전문가 같은 사람을 하이어한다든가, 그래서 리소스의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음, 뭐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서는 이제 AI 쪽 연구한 뭐 박사분들 이런 분들을 좀 모셨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요즘에 데이터 분석가라는 이제 분들도 제가 최근에 한 두세 명 정도를 채용을 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배우듯이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생각 외로 별로 없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니까 실제 원리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잘 모르고요. 그냥 대부분 경우 파이썬이나 R로 돌리고 시각화하고 그게 되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들이 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게 좀 대부분 어려운 이제 부분이. 교수님들 연구하는데 일손 인력으로 많이 쓰셨지 본인이 스스로 고민한 분이 별로 없죠. 그죠? 예. 예, 그냥 앱 돌려보고 뭐 RMS에 얼마 나왔습니다. 뭐 정확도 얼마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알고리즘 왜 썼어? 이렇게 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 내부적으로 지금 교수님 이런 강의들 같은 것들을 계속 듣게 하고요. 외부 그래서 결국 뭐 다 아시는 분들을 모시면 제일 좋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비싸고요. 연봉이 너무 세고 작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역량을 계속 교육시키고 강화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목도 듣는 이유 중에 제가 알아야 이제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고민은 다들 네이버나 삼성이나 뭐 카카오 정도가 아니라면 누구나 다 겪는 고민일 것 같아서 다른 학우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질문들이 좀 나오네요.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AI를 적용하시려고 하셨다고요. 어떤 데이터를 합숙시켜서 해결하려고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음, 예,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옛날에는 그게 못했는데 요즘에는 클라우드 쪽에다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요. 실제로 모든 엘리베이터는 아닌데 저희가 계약을 맺고 이제 원격으로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들이 요즘은 꽤 있습니다. 한 7만 대 정도가 있는데 전국에. 그런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데이터들을 실제 운행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로 학습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저기 나가 있는 제품들로부터 데이터를 긁어오는 거는 미리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데이터를 쓰신다 그런 말이네요. 예, 실제로 그거를 그 체계를 만들고 하는데 컬렉션하는 책을 만드는데 거의 1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실제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예,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돈도 많이 들고요. 그죠? 예, 그때 저 교수님 뭐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하다 보면 그 알고리즘 뭐 지금 이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데이터를 정말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사실 대부분 회사들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은 예, 일이. 예. 예, 예, 그게 돈에 아마 90%가 들어갈 것 같고, 뭐, 예.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품 이미지 인식하는 것도 음, 저희가 POC에서 실제로 학습해서 되는 거를 확인하는 데는 한 2개월이면 끝났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사실 정형을 못 시킨 이유가 그럼 그 수많은 부품들의 실제 사진을 갖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음, 부착되어 있는 근데 그러려면 저희가 실제 서비스 나가 있는 요원들이 직원들이 결국 찍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과연 직원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할 것이냐 안 했을 때 그럼 사람을 써서 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거의 그 데이터를 확보에 되면 몇십억이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우리 저기 김성진 사국께서 굉장히 귀중한 경험들을 이제 사구들한테 알려주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속 콜렉트해서 이게 데이터가 돈인데 버리지 않을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프로세스를 설계를 잘 해야 사실은 뭐 나중에 알고리즘이야 뭐 전문가 한두 사람 데려다가 때려 박으면 되겠지만은 이제 그게 힘들다는 그런 뭐 현장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뭐 오늘 사실 우리 외부의 무슨 전문가들도 모셔서 들어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주 좋은 귀중한 예를 우리 학우가 알려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기 김성진 학우께 뭐 여기 댓글로라도 많은 저기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진 하우께서 저도 뭐 한 10분 하고 이제 간단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여러분들께 그 공부가 많이 되는 중요한 경험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이런 그 경영자들한테 뭐 여러분보다 이제 더 톱 레벨에 있는 최고 경영자들이나 이제 임원급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얘기하는 게 이게 AI라는 것이 에, 최종적으로 뭐 AI 전문가를 데려다가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이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게 그 기존의 기업들의 프로세스 자체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특히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하는 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 엘리베이터에 의해서 보듯이 그 데이터를 컬렉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데만 해도 이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런다는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회사 전체가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뭐 AI 전문가 몇 사람을 하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어, 그 바로 신뢰를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딥러닝을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김성진 하고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AI 분야를 전공했다고 하는 석사 정도 졸업한 그 전문 직원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민을 같이 해줄 사람이 별로 없을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고 이게 AI 엔진을 하나 도입하는 게 다가 아니고 회사 전체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에, 또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리 없이 프로세스를 바꿔갈 거냐 하는 것이 이제 AI 트랜스폼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을 좀 음, 여기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귀중한 경험을 같이 공유해 주신 김성진 하우가 굉장히 귀중한 컨트리뷰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겠는데 신동원 허브께서 그 좋은 책을 또 언급하신 책을 에, 올려주셨네요.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개략적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이제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이제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것이 그 특히 이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그 양이 많고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제가 모든 분야에서 이제 다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 챗봇 같은 것을 만드는 그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AI 돕는 기업이라고 표방한 것 중에 제일 많이 했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의 대세가 이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딥러닝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키가 되는 이론적인 어느 한 분의 마이크가 조금 켜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 마이크 좀 점검해 주시고요.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제 워드 엠베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레퍼런스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워드 투 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것을 선거 때 이제 보여줄 때 뭐 많이 보는 그림이죠. 그래서 요새 이런 그림들을 여러 가지 여론조사 같은 것을 조사를 했을 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에, 우리가 자연 언어를 좀 의미를 생각해 가면서 어, 딥 뉴럴 네트워크가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음,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그 스탠포드의 경우에 이런 일들을 실제로 많이 하셨던 교수님이 하는 강의가 있는데, 뭐, 유튜브에도 제가 나중에 그 유튜브 시리즈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어, 대학원 강의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 강의라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속속들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 할당된 시간이 약 2시간 정도를 제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도저히 커버를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제 대략 이런 얘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이제 왜 이제 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연 언어 처리가 정말 쓸모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감을 정확히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GPT-3 쓰겠다고 이제 보내오신 요청을 보내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컨셉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어떤 거는 GPT-3하고 다른 엔진인데 GPT-3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내오신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음, GPT-3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걸 하겠다고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언어 처리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사실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하는 엔진을 만들겠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 프로젝트에서 스코프에서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이스 레코그니션도 우리가 자연 언어 처리의 일부긴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챗봇을 만든다 하는 것은 또 그 자체로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 사람이 뭐 화가 났는지 아니면 기분이 좋은지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 뭐 단순히 전문적인 질문을 답해주기 위한 챗봇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디파인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이 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자연 언어 처리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인공지능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을 뭘로 받아들이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을 빼고 청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내는 데까지 생각한다면은, 그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할 때는 거의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strong AI, 그러니까 아, 그 사람에 가까운 AI를 구현하는 일과 거의 비슷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자연 언어 처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에, 어떤 문제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스코프를 잘 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프로젝트에 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큰 문제를 잡아놓으면 결과가 안 나오고 고생만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서, 어, 오늘의, 이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워드 투 벡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언어들의 유사성을 우리가 그 측정을 하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건데, 이거는 우리가, 뭐, 쉬운 예로 킹하고 퀸의 관계는 맨과 woman의 관계와 이제 비슷하죠. 이제 그 자체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킹은 나라의 그 군주인데 남자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퀸은 나라의 군주인데 여성인 사람이죠. 마찬가지. 이것이 이제 맨하고 우먼하고 일반 모든 사람을 집합적으로 남성, 여성을 구분을 했을 때는 맨, 워먼이지만 그 관계가 이제 킹과 퀸의 관계가 패럴렐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아, 그 워킹, 뭐 스위밍,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 상태와 이제 worked, swam, 그래서 어저께 한 거와의 차이도 이제 비슷한 관계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 언어들 간의 유사성 혹은 또 관계성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는데 기계가 이해하게 만드는 거는 당연히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예. 기계가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이 무엇이냐, 그죠? 뭐 철학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뭐 젠더 감수성의 문제니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또 이 신경망을 이용해서 취급할 수 있게 된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인가 뭐 이 페이퍼가 나온 지가 얼마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스테이트 오브 아트 얘기를 몇 년밖에 안 된 얘기를 이제 이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건데 그 자체도 이제 굉장히 나온 후에 급격히 또 발전되어 온 거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단어를 그냥 넘버로 만드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워드 엠베딩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워드 엠베딩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한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단어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 사이에 이제 관계를 이제 그 단어들 간의 거리라는 것으로 이제 거리가 이제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리라는 것 3차원 정도에서 거리로밖에 생각을 못 하죠. 근데 이 월드 엠베딩에서 디멘전은 뭐 적어도 한 300 디멘전 이렇게 되는 디멘전에서 보통 생각을 해요. 굉장히 하이 디멘전에서 거리로 이제 우리가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들의 방향과 그간의 각도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어, 그 방법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 W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워드를 나타내는 벡터를 얘기합니다. 이 W라는 벡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각각의 단어에다가 어사인을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워드 엠베딩이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음.
근데 이 워드 엠베딩이라는 것은 상당히 또 들여다보면은 이론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엠베딩 스페이스가 커야 되느냐, 어, 복잡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면은 이게 또 우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시킬 때 경험했던 오버피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 엠베딩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이제 굉장히 길어지겠죠. 러닝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찾을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머신 러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게 우리의 데이터를 프리 프로세싱 하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자체도 우리가 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 first layer,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딥러닝이라는 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거쳐서 가는데, 이 워드 투 벡터라는 프로세스를 하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아, 그 초기 그러니까 이거 뭐야, 입력 단계의 레이어라고 보는 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묶여서 한 네트워크에서 하지는 않고, 대부분은 이제 별도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cat set 아, 음, 음.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어떤 단어가 있는데, 예, 이 옆으로 돼 있어서 나도 잘 안 읽어지네. 어,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갈 단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 love my dog 하면은 dog이 있잖아요. dog 대신 cat을 넣으면 I love my cat. 이것은 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음. 근데 my 대신 뭐 dog 대신 예를 들어서 거기다 단어를 딴 거를 바꿔보죠. I love my happy. happ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뭐 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영어 생뚱맞죠. 그래서 여기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대치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굉장히 적합한 단어가 되는 거죠.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떤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 찾아보면 어, 대치가 쉽다. 그러니까 뭐 I want to go to Paris. 내가 파리에 가고 싶다. I want to go to Singapore. 이런 거는 쉽게 대치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은 서로 거리가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서 서로 대치가 가능하냐, 서로 맞냐 하는 것은 우리가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가지고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거 대치했더니 그거 괜찮더라, 맞더라라고 해주면 그거는 우리가 1, 뭐 아니면 0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거를 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가 처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버전은 대개 이 페이퍼에 조금 전에 나왔던 그 페이퍼에 나와 있는 건데, 이 페이퍼에 두 가지 버전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continuous bag of words라고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의 이제 순서로 만들어진 그 단어의 모임을 우리가 백이라고 부르면은 그런 단어들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워드들의 이제 그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킵그램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뉴럴 네트워크하고 비슷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 히든 노드에서 이 단어들의 유사성을 찾아내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bag of words는 뭐냐? 그래서 I love my dog, 뭐 혹은 아까 좋은 example 저기 문장이 있었는데 어디 갔나? 어쨌든 the museum in Paris is not always good.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museum in Paris. 그러고서 그 다음에 어떤 문장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열을 우리가 보고서 이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어들이 어떤 순서로 돼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bag of words라는 것은 그 순서를 무시하는 거고요. continuous bag of words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앞에 단어 몇 개, 그 뒤에 단어 몇 개,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예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단어들의 서로 대치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해보니까 king, man, women, queen 뭐 이런 것들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차원에서 이런 거를 측정을 해보니까 앞에 나왔던 그 방법 중에 첫 번째 bag of words라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차원에서 이제 이 측정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king, queen, man, women이 이런 식으로 평행 라인을 형성하는 관계에 있더라 하는 것이 이 페이퍼에서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도시들을 가지고 측정을 해봐도 이 비슷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들이 각각 나라의 수도죠. 그러니까 그 관계들을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문장 등을 통해서 이게 아마 위키피디아로 했는가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해보니까 역시 단어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2차원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2차원에서 이렇게 서로 평행 이동을 하는 관계에 있더라 하는 결과를 이제 페이퍼에서 보여줬고요. 스킵그램이라는 거는 요거보다 이제 조금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어떤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그 앞에 있는 단어 두 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단어 두 개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 두 개를 주면 그 사이에다가 WT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잘 어울리느냐 하는 거를 이제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하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를 적당한 숫자를 주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아마 300개를 줬던가 그런 것 같아요. 300개의 히든 레이어를 주면 우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히든 노드들이 그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인풋이 왔을 때 인풋 중에 어떤 특정한 피처들, 예를 들어서 피처들은 뭐가 있었나요? 수평선, 수직선,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그 히든 노드의 액티베이션 펑션의 값은 그 피처가 이 그림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준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이 스킵그램이라는 메소드에 있어서 쓰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이 단어들의 순서를 포함한 어떤 인풋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학습을 시켜주면서 이게 대치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파리스를 뉴욕으로 대치하면은 상당히 그 최종 문장은 그러니까 앞에 단어가 둘 있고 뒤에 단어가 둘 있을 때 이 가운데 파리스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그 페리스라는 단어를 뉴욕이라는 단어로 배치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난데없이 뭐, 독 이런 단어를 배치했다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시켰을 때 각각의 히든 노드들을 보면 히든 노드들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보면 이제 이게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하는 거를 결정해 주는 피처들이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 이 거리들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히든 노드들을 비슷한 패턴으로 액티베이트 시켜주는 단어들은 서로 가까운 단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의 경우에 10,000개의 단어를 사용을 했고 엠베딩 벡터를 300개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히든 노드가 300개 된 셈이죠. 그래서 이거를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단어들의 거리를 측정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스킵그램이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들고 과연 그렇게 될까 싶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단어에서 콘텍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 앞뒤가 맞는 자리에 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단어가 잘 맞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거를 이제 신경망이나 우리 알고리즘이 찾아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벡터로서 우리가 두 단어의 그 가깝고 먼 것을 유사하고 덜 유사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있는데 그 유사함의 척도는 바로 콘텍스트에서 서로 배치돼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단어들의 거리를 찾아내는 작업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를 스스로 스크래치부터 하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쩌면 콜랩에서 공짜로 주는 컴퓨팅 타임 가지고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 언어 처리를 이번 프로젝트에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은 그 액큐러시가 좋은 그 엔진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나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이런 워드 엠베딩이라는 것을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비슷한 단어들끼리 클러스터링 해주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디오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매니폴드, 이걸 매니폴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처 스페이스를 만들면 원래 있던 단어들의 위치가 바뀌어가지고서 이제 비슷한 맥락을 가진 단어들끼리 서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그 피처 스페이스가 우리가 잘 플래닝을 해서 잘 케어풀하게 그 러닝 알고리즘을 만들면 이제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끼리 잘 모여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예로 이 친구 이름이 뭐 소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셜하고
하는 친구들, 소셜과 그 콜라보레이터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었어요. 영어와 중국어의 만다린, 그러니까 북경어죠. 만다린을 한꺼번에 학습을 시켰어요. 그 사실 한꺼번에 학습시키기는 힘들죠. 왜냐면 그 어떤 단어를 말하다가 갑자기 영어 대신 중국어로 대치시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얼마 전에 내가 어, 그 최나연이 하는 골프 비디오를 보다 보니까 재미교포 그 선수 중에 다니엘 강이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어요. 근데 골프를 치면서 굉장히 이제 말을 많이 하면서 수다스럽게 골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한국말 단어를 쓸 자리에 영어를 갖다 집어넣고 영어를 막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한국말 단어를 집어넣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대체해서 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바로 한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어하고 만다린을 마치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언어인 것처럼 막 섞어 쓰면서 이제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머신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에, 그 아주 유용하게 영어의 그 해석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같은 자리에 들어가더라. 예.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게 또 만다린이냐 영어냐 하는 것이 구별이 돼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쓸 수 있겠죠. 그랬더니 재밌는 결과는 옛날에는 이런 영어를 이런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구나 하고 이제 음, 예상 외의 단어들을 번역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퍼도 그래서 2013년 페이퍼인데